최근 방글라데시가 한국산 헬기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방글라데시의 수출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단 수리오는 그 엔진이 미국제입니다. T700 제너럴 일렉트릭스예요. 이것도 직간접적으로 이제 미국의 엑스포트 라이센스가 적용이 되려면 할 수 있어요. 헬기 엔진이지만은. 근데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그런 건 없죠. 물론 이제 수출이 이라크에 딱 2대 나간 게 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리온이 약간의 좀뭐 미국과 연관이 돼 있고 그런데 이제 LH 소형 무장 헬기라고 하는 LAH 미드원이라고 하죠. 한국명으로 이거는 그 기반 원료가 프랑스 거거든요. 그리고 엔진 자체도 샤프란사 프랑스 업체예요. 엔진 제작사 거기서 다 들어오고 있어요. 쌍발 헬기인데 엔진. 그래서 이게 뭐 미국하고는 또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제3국가에 판매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미국의 통제를 철저하게 안 받고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러시아 이런 데는 안 되겠죠. 뭐 팔 생각도 없고 대상도 아니지만. 근데 나머지 이제 제3국가들, 뭐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이제 미드원이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오는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우리가 지금 유튜브라든지 뭐 온갖 영상 종류가 많고 SNS가 많고 종류가 많잖아요. 다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 이게 홍보가 자연스럽게 수시로 뭐 국방 홍보원도 있고 이거를 찍어서 자유롭게 찍어서 그다음에 해당 업체도 있고. 방사청이 통제를 좀 더 이거를 못하게 하려면은 실전부대 배치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나 어떤 지방 국도를 다니면서 훈련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노출이 많이 해야 되는 실전 배치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아니 저번에 뭐 양산 배치 뭐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육군 항공학교에 교육 훈련으로 배치가 되는 거지 전투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대수를 다 충족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작년 12월에 겨우 이제 한 10대까지 뭐 배치를 받았고 조종사 양성을 위해서는 한 20회에서 30대 사이로 더 받아야 돼요. 완성이 아직 안 됐어요. 교육 훈련용조차 조종사 양성용조차 이 헬기들은 평상시에 전투훈련을 하는 부대가 아니에요. 조종훈련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장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저한테도. 그리고 이제 육군항공학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거를 잘 개방을 안 해요. 좀 훈련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뭐 자기들이 불편하면 국방 홍보를 통해서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행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전 배치됐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전 배치는 이제 올해 2026년 말부터 될 거예요. 실전 야전 항공단에 육군의 항공단. 저번에 두 분 순직하신 그 항공단, 15항공단 같은 경우 그게 이제 5군단 이하의 직속 항공단이었는데 그런 부대부터 이제 배치가 돼야 되죠. 코브라 헬기가 도대체 뭐 이게 뭐 쓸만한 헬기라고는 뭐 생각이 안 되는데 이거 아직 운영 유지한다는 게 말도 안 되고 갖다 버려도 시원찮을 헬기인데 사람까지 이렇게 순직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대처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 현재 2월 현재 그 단계까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외에서 야전 부대에 배치된 예를 다 따져요. 어떤 그 협상 조건이라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문의를 할 때 그래서 실전 부대가 어디 들어갔습니까? 물어본다. 전쟁 대비용으로. 근데 육군 항공학교까지 배치됐어요. 이거는 이제 카바치는 거죠. 아니 생산하고 있고 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조종 교육 훈련용인데 양성용인데 의미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방글라데시가 입지를 했다는 게 6대 뭐 한 대, 2대도 아니고 6대 했다는 거는 그쪽 지역이 서남아시아를 자세히 보면은 과거에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이거의 원조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Z9이 프랑스의 아이로스파시알이나 유로콥터 시절에 동종 헬기 똑같은 컨셉의 모델 헬기를 면허 생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면허 생산한 거를 프랑스의 승인을 이제 받고 해외 수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국가가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프리카 몇 나라 있어요. 탄자니아 이렇게 여러 나라도 있어요. 그리고 케냐까지. 그것을 이제 보면은 원료 자체가 그 기술의 탄생이 프랑스제니까 중국에 나왔고 중국 생산품이 그게 또 수출장에 나가 있고 뭐 파키스탄 군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의 현대화된 미래 버전 그러니까 디지털 조종석에 완전 그 센서도 다 디지털 현대화된 거 미래 버전으로 나온 게 바로 가격도 좀 비싸다고 하지만 센서가 새로운 게 들어갔으니까 그 무장도 좀 한국산이고 그러니까 어디 미국의 수출 통제나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서방 측의 대표적인 국가의 무기고 그러니까 항공 헬기 무기니까 이게 이제는 입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져오지만은 평상시에 군수 지원을 특히 엔진 중심으로는 프랑스에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거 방글라데시가 한국 안 거쳐도 급하면은 프랑스의 샤프란사에 직접 받아서 다 운영 유지할 수 있다는 거. 핵심은 이제 엔진이니까. 뭐 조종사 계기판이야 또 뭐 한국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섞여 있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서방 측 제품이 많고 그것도 직거래하면서 부품을 조달할 수 있고 무장만 이제 우리한테 사야 되겠죠. 천건 미사일은. 그래서 그런 걸 다 따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점 무기 체계가
완전한 미국제냐 아니면 그 사상, 설계 사상이 미국식이냐 아니면 유럽식이냐 프랑스식이냐 이게 다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느냐 가미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격은 얼마고 이거를 군수 지원을 받을 때 운영 유지비는 얼마고 교육 훈련 비용은 얼마인데 이게 다 합해 보니까 이게 최신의 그 해당되는 Z9보다 더 최신의 헬기이기 때문에 같은 그 원류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더 좋다. 그리고 대전차 공격 헬기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무장 헬기라고 이제 소형 무장 헬기라고 하는데 일단 전차를 상대로 작전할 수 있다. 이게 기존에 MI-24가 있는데 이거 이제 부품 공급이 다 끊기고 있어요. 러시아가 자기들 쓰기에 이제 바빠서 어디 해외에다 못 줘. 돈 받고도. 이건 이제 결국 러시아제 헬기가 지금 전투기처럼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러전제 길어지니까 자기들 사용해야 되니까 이거 어디 공급 못 하고 그러니까 단종이 돼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MI-24나 뭐 MI-17 뭐 최신이라고 하는 그것도 뭐 10년 전에 나오죠. 10여 년 전에 170일. 이 가면 갈수록 이게 좁아드는 거예요. 어떤 해외에서 또 수출 이런 분야에서도 좁아들고 그거 이제 기회를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LH 미르원부터 해서 잘 물꼬를 트고 그다음에 KUH-2라는 수리온 개량형 이것도 이제 본격 힘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힘이 더 좋아지고 안정된 헬기가 등장하는 거니까 수리온 개량형이. 그래서 헬기도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예상치 못한 방글라데시가 우리한테 입지를 한다는 게 상당히 좀 다행이다. 잘 됐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걸로 시작을 잘 해보자. 저번에 이라크 2대는 사실 좀 찝찝했어요. 그게 무슨 군용 전투용 헬기도 아니고 뭐 불 끄는 소방 헬기로 지금 진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좀 속된 표현에서 꼴랑 2대고 뭐 4대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수출 시적으로 너희도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오히려 방글라데시 소식은 이제 상당히 반가웠다고. 수리온 미르온은 다른 방산 경쟁국의 헬기와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까지 이제 방글라데시는 서남아시아권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미얀마부터 일단 거리상으로 그 군수 지원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신속하게 시간도 유럽보다는 저기 프랑스에서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뭐 싱가포르 기준으로 하면 거리상으로 좀 6시간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시간이 뭐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물류 그 보급하는 데 있어서 뭐 그게 선적을 하는 거냐 비행기로 하느냐 그래서 일단 그 군수 지원 공급망이 전통적으로 유럽제 군용기들이 특히 영국의 호크 훈련기가 그랬고 유럽제 군용기들이 우선 중동 지역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돈을 좀 풍족하게 주는 그런 후속 군수 지원도 뭐 테크랩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방글라데시는 그게 쟁여놔야 쌓아놔야 되는 부품들이 있어야 돼요. 일정 부분이 있는데 그게 또 뭐 생각보다 원활하지 않고 그러면 좀 소량으로 이렇게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운영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그게 또 새로 사면 또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또 배송되는 게 늦다든지 유럽 애들은 지금 그게 빠르지가 않으니까 만들어서 1년 후에 갖다 드려요 뭐 이런 식이니까 아니면은 어디서 뭐 중고로 주세요 하면은 어디 뒤져봐야 돼요 뭐 좀 일반적인 우리 생활할 때 어떤 그런 거 겪는 거 유럽제 제품이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런 군용 제품에서 근데 한국은 그거를 이제 빨리 조달을 해주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 유지가 수월하겠느냐 성능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 소형 무장 헬기지만은 어느 정도 작전 투입하면 되는 건데 방글라데시가 좀 험지죠. 근데 그럼에도 거기에 뭐 충분히 우리가 산악지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거 다 염두에 두면 얼마든지 뭐 충분히 뛰어난 그 호환성이라든지 운영 유지가 잘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운영 유지에서 상당히 점수를 준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초기 획득가하고 운영 유지 가격 두 번째가 그런 면에서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또 치고 들어오는 게 유럽의 뭐 레오나르도 그다음에 에어버스 헬리콥터 일단 비쌀걸요? 비싸고 뭐 조건이 까다롭고 물론 이제 레오나르도 AW 시리즈 뭐 139, 16, 189가 있는데 등급별로 소위 소 등급이 있듯이 V가 그렇게 있는데 초기에 민수 버전은 뭐 조달이 잘 되나 봐요. 무장형이 아니고 민수 버전은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추가되는 게 아니니까 무장이 또 결부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필리핀 들어오고 유럽 뿐만 아니라 중동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비무장 중심의 그런 면에서는 이제 팔렸는데 이 무장력을 또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 원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태국도 원했고 태국도 이제 경무장 소위 비슷한 좀 더 작은 헬기를 이제 2016년 이후에 발주해서 도입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하고 좀 더 작은 헬기예요. 같은 에어버스 헬리콥터 등급에서 좀 더 밑에 거 소형 500MD급 이거는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조달하는 게 무장 헬기가 좀 쉽지가 않고 비싸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좀 차선책으로서는 한번 물고 트면은 나머지 나라에서는 그 대체용으로 뭐 잘 팔리지 않을까. 물론 이제 500MD 또 꾸준히 사용한 나라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해외에서 또 대체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기존에 이제 MI-24 그게 좀 크죠. 이제 이거를 좀 손쉽게 대체하려면 화력은 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운영 유지가 더 중요하니까 이를 못 사는 나라들은 그리고 MI-24가 이제 대체할 이제 시기가 결국 러우 전쟁 때문에 왔고 그런 면에서 이제 놓여야 되지 않을까. 미국제 아파치 가디언은 이미 팔 만큼 팔았어요. 도입할 나라는 다 도입했고
맨 끝에 지금 폴란드가 96대 발주했는데 그게 2028년부터 들어간다고 하고, 그래서 아파치 가디언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시장을 장악한 것 같고, 그런 좀 큰 물건, 비싼 물건, 그러니까 레벨이 등급이 다른 거죠. 가격이 낮으면서 경무장, 소형무장 헬기로도 뭐 작전을 할 수 있는 나라, 여건, 환경, 그러니까 아파치 가디언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그 나머지 뭐 공격 헬기는 이제 더 이상 뭐 값어치가 없고, 드론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무인복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아파치 가디언만 살아남을 것 같고, 나머지 공격 헬기는 다 소멸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면 상륙 공격 헬기는 뭐냐? 이 유무인복합을 전제로 하고 있고, LH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유무인복합 하는데, 지금 어떤 도모를 하고 이제 모색을 하는 시기예요. 현재까지는 26년도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많이 해요. 아주 복잡할 정도로 뭐 이번 주에도 있고, 근데 행사가 좀 부산에도 있고, 거기서 들어가겠지만 그게 완성이 되려면은 유무인복합 헬기, 지금 우리 국산 헬기, 전투무장 헬기 아마 2030년 넘어가야 될 거예요. 마치 그 전투기 분야에서 CCA 협업 전투기가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것처럼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으로서는 이제 가치가 있고 어떤 미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설계가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라든지 어떤 그 내부 센서에 연동되는 그 시스템의 어떤 배선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도 공간, 빈 공간, 그거는 또 LH하고 상륙 공격 헬기는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수출이 성사되면 K방산이 필리핀, 태국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 KF-21이나 F-50 보면은 이게 어떤 그 전투기를 대체하냐를 따져보니까 답이 나왔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주목되는 얘기고, 헬기 분야에서는 이게 500MD, 우리 육군의 500MD 대체용으로 이제 소형 무장 헬기라고 해서 LH가 나왔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뭐 한두 나라인데, 기존의 소형 무장 헬기를 도입한 나라가 이제 태국인데, 그게 이제 에어버스 헬리콥터 건데, 이게 조금 무장이 그렇게 고성능 무장을 또 안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보완을 해야 되고, 왜냐면은 태국은 코브라 공격 헬기를 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유문무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공급망이 미국이 더 이상 조달을 안 해주니까 그 부품들을 만들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육상형 코브라. 그래서 사실상 이게 유명무실한 전력으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비행을 해봤자 한두 대. 그러니까 태국의 코브라 대체형으로 LH가 제시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코브라 대체는 아파치 가디언이에요. 워낙 뭐 상황이, 한반도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코브라 같은 헬기 가지고는 더 중심을 들어가기는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LH가 중심을 들어가는 거는 없어요. 원래 육군 항공의 교리, 작전 개념에는 제가 이제 다 실제 봤습니다. 여러 차례 뭐 볼 기회가 있어서 연안방어, 소위 서해에서 들어오는 공기방지 연안방어를 나눠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치 가디언이 바다로 나가서 한 10km 이상 나가서 때리고, 또 살아남은 놈들 들어오는 거를 바로 앞에 바다 모래사장 앞에 근처 그런 상공에서 LH가 타격을 해서 다 소멸시켜야 되는. 이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LH가 아파치 가디언이 나가는 거예요. 바다로 나가는 거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수 들어오는 적들을 막는 공격 헬기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DMZ 전방에 항공우단, 육군 항공우단에 LH가 배치되면 소형 무장 헬기가,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게 공중이니까, 지상이 아닌 공중에 3,000원이니까 뭐 DMZ 문산 파주에서 개성까지 갔다 오려면 올 수 있어요. 거기 뭐 타격했으면 급하면 그걸로 때리고 나올 수는 있어요. 공중에서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근데 그 정도다 이것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코브라까지 대체 용도가 다른 게 있고, 우리 500MD 대체니까 우리 용도가 다르고, 태국같이 뭐 이런저런 거 혼합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엄중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캄보디아 상대로 교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 LH가 그들이 필요한 어떤 용추에 딱 맞는, 추가로 이제 유럽 에어버스 헬리콥터를 이제 소량 도입을 했는데 그 무장헬기 갖고는 안 된다는. 그래서 그걸 그 중에서 좀 더 유럽 에어버스 헬리콥터보다 무장헬기보다는 좀 더 약간 높은 게 이 천건 미사일 운용하는 LH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또 뭐 태국이 여러 가지 헬기를 또 운영하는 나라니까, 그리고 그 나라 이제 국왕께서 여러 가지 항공기 매니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세일즈를 하면은 국왕한테도 세일즈 잘하고 하면은 접근해서 사줄 수 있다. 저는 또 그런 하여튼 좀 야사 같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태국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필리핀에서는 예전에 KUH-1 개량이 안 된 수리원이 물먹은 거거든요. 두테르테 대통령 시절에. 그때는 사실 이게 불안정했잖아요. 육군 부대에 배치되면서 어떤 잦은 고장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있고 마무리된다는 KUH-2 트랜스미션 다 바꾸고 엔진 출력 다 살릴 수 있고 해서 엔진 개량한 거 손을 댄 거죠. 그래서 KH2가 자리 잡으면은 이제부터 다시 이제 개량용으로서 수출장에 나오면 되고, 먼저 KH1은 잊어버리고 KH2 LH를 또 필리핀에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 필리핀군도 경무장 헬기는 500MD 중심이에요. 그리고 6대를 도입한
TUK T129 6대를 도입했는데 그 이제 뭐 반군 상대로 2016년 17년에 그 반군 상대로 이제 전투가 상당히 크게 있었으니까 그 대비용으로 이제 투입을 할 건데 그거는 이제 코브라급의 사실은 화력이 물론 이제 쌍발 엔진에다가 광학 센서가 좋다고 하는데 발전을 한 거지만은 그래도 등급 자체는 클래스는 이제 코브라의 개량 버전 수준 정도 되는 거고 그럼 500MD가 이제 있는데 이거를 뭘로 대체할 거냐 따져보면 역시 한국에서 대한민국 하는 대로 쫓아오면 되거든. 그리고 필리핀군이 대한민국 하는 대로 쫓아서 하는 경우도 많고 뭐 많은 물건을 산 건 아니지만 특히 해군의 그 호위함을 많이 샀으니까 초기함하고 무장 약한 초기함들을 사가고 했으니까 OPV라 이름으로. 그래서 이것도 뭐 새롭게 지금부터 올해 2026년부터 좀 찾아가서 세일즈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가 아마 필리핀 방산전시회인가 에이더스인가 뭐 있는 짝수회라면 올해 할 거예요. 그때 아주 적극적인 세일즈를 KF-21하고 LH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떡밥으로 유무인복합 얘기를 많이 하면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2030년대의 헬기로서 상당히 소개가 되면은 그들이 잠재적으로 미래에 자기들도 유무인복합을 하고 싶어 하니까 2040년대 넘어가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플랫폼을 좀 생각을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동남아 시장에서 잘 해야 돼요, 일단. 동남아 시장에서 잘 하면은 저쪽에 이제 북아프리카까지 가고 뭐 더 나가서는 이제 이게 전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기존에 Z9 그 헬기를 보유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대체용도로 들어갈 수 있죠. 이게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종하는 방법은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요. 뭐 센서는 다르지만 조종속 디지털 계획은 다르고 그런 어떤 광학 측면이나 어떤 소프트웨어 컴퓨터 시스템은 다르겠지만 안에 내장된 무장하고 근데 기본적인 조종하는 거는 방식이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유사한 체계다. 마치 F-16과 F-10이 같은 DNA로 이렇게 설계를 받은 것처럼 Z9은 유럽의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EC-155에서 나온 때로 이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프리카 시장도 이거는 전투기와 달리 기대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엔진도 프랑스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의 K9 현지 생산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납품이 아니라 현지 공장을 세운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원하는 거는 똑같은 물건을 뭐 그대로 배워서 만들겠다는 것보다 1차적으로 MRO예요. 후속 군수지원. 정비 센터가 현재 있어야 돼요. 이게 장기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은. 일선에서 운영하다가 뭐 고장나면 다시 이제 실어다가 고쳐야 되는데 그게 현지 도입한 나라로 보낼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일선 부대에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 공장이 앞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도 좀 최근에 하시는데 업계에서는 그게 결국 MRO 센터로 갈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권유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또 만들어주는 게 그게 또 정당하고 제대로 된 어떤 세일즈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그 K9을 도입한 A1 기준이죠. 그리고 이제 유무인 복합으로 들어가는 이제 K9 A2가 기다리고 있고 완전 무인화하는 A3가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새로운 신형 장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들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할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2030년대는 고려를 하겠지만은 그리고 항상 이 발전된 아주 첨단으로 발전된 개량들은 해당되는 그 기본형 도입한 나라에서는 대량 도입을 못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이 무기 수출사에서 수입하고 그래서 일단 그거는 내가 볼 때는 MRO 센터 중심이고 좀 더 개조 개량은 있어요. 좀 간단한 거 APU 성능을 더 좋은 걸 교체한다든지 화력 제어 통제 장비를 일부 드러내서 안에 설치된 거를 뭐 바꾼다든지 근데 근본적으로 뭐 주포를 바꾼다는 건 이거는 완전 큰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소폭 개량 A1이 우리나라 했듯이 대한민국 육군이 A1 사양을 만들어냈듯이 그런 소폭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MRO 센터 비슷한 게 현지 생산 라인이 일정 부분 끝나면은 후속 생산도 있겠지만 그거 다 끝나면은 MRO 센터를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뭐 신중하게 좀 중요시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고 제시를 해야 되고 먼저 선제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래야만 또 추가 도입이 바로 계약이 또 이루어질 것 같고 현재 계약 대수를 가지고 있는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만족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뭐 수백 대까지 바라보려면 뭐 기존의 루마니아 육군이 견인포를 다 없애고자 하는 것도 있고 의지도 있고 물론 신형 견인포라는 게 또 미국에서나 수입을 해 M77 같은 거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아직 뭐 그렇게 아주 급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구형 그 9소련제 그 견인포를 빨리 버리려면은 시정 자주포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루마니아 사업이 폴란드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유럽에서 우리 K 방산을 키울 수 있는 대상국 중에서는 좀 그래도 큰 나라다. 폴란드 다음으로 이렇게 전방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를 상대로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잘할 거로 기대가 되고 그 부분은 아직 뭐 특화되어 있으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다음에 천무도 좀 더 많이 팔고 그래서 이거는 뭐 상당히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보고 공장 설립은 이번에 뭐 방사청장이 가서 사우디를 안 가고 일로 갔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게 실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우디 방산 전시회 가봤자 WD에서 가봤자 정말 그건 뭐 행사라는 게 좀 요식 기회가 많기 때문에 형식적인 게 차라리 실질적인 루마니아 방문이 제가 볼 때 이영철 총장이 차라리 거기에 주력을 한 게 뭐 다른 이유가 있대요 배경이 근데 그건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기반을 다운돼 있어요 잘 갔다 온 거다 그래서 루마니아까지는 여러 가지 기대가 되고 잘 될 것이다 보고는 있어요. 루마니아가 나토 최전방 국가라는 점에서 향후 10년 전력화 계획이 K방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시간이 그 나라도 없죠. 급한 대로 뭐 폴란드가 서둘러서 하는데 루마니아까지 이제 돈이 투입되려면은 나토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이 유입되고 뭐 외상도 써야 되고 돈도 빌려서 해야 되고 우리나라 차관 제공도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에 비해서는 루마니아군 그 축선상에 이제 지도를 보면은 거기가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옆에 그 불가리아도 같이 나서야 되는데 옆에 있는 붙어 있는 나라들이 좀 소극적이고 러시아하고 이제 역사적으로 아니면 사람들 구성이 좀 친하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불가리아가. 그래서 이게 뭐 폴란드 혼자만 이게 우리 K 방산을 통해서 급속히 전력을 강화하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루마니아도 이제 해야 되는데 옆에 불가리아도 있고. 그래서 예전부터 말 그대로 지도상으로 이제 불가리아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거기가 뚫리면 다 그냥 포위되는데 마치 2차 대전 때 다 봤잖아요. 그런 지도상에 포위되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루마니아 혼재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루마니아가 지금 한편으로는 이제 불안하면서 재원 조달도 지금 고민도 하는 것 같고 루마니아가 그렇게 뭐 잘 사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마치 무슨 그 관광 산업도 지금 활성화시켰다는 옛날 뭐 드라큘라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서 재원을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데 뭐 관광 산업도 중시하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군사 원조 자금, 나토의 자금이 집중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토는 이걸 또 싫어하는 거죠. K방산만 배불러 준다. 그러니까 거꾸로 그 돈 재원을 유럽의 무기, 자주포, 그 비싸다고 하는 PZ, H2000을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차량용들, 카이사르 이런 걸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완전한 가성비, 비용대 효과면에서는 K9A1 자주포 하는 게 없으니까 획득 비용도 그렇고 운영하기도 손쉽고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딜레마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견제를 받으면서 시급성은 있고 이게 지금 러우 전쟁이 뭐 이게 종전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 치더라도 또 금방 전쟁 나요. 3차 러우 전쟁 또 예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1차 러우 전쟁은 이미 2014년도에 크림반도 주변에서 했었잖아요. 바다 중심으로. 거기가 어느 정도 정리한다면 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뭐 돈바스 지역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지역을 뭐 확보를 러시아가 했다지만은 또 그쪽 중간 위에 키우 방면 그걸 생각하면 3차 전쟁은 예고되어 있다. 그래서 폴란드는 계속 조마조마하고 루마니아도 불안하고 근데 나머지 밑에 나라들이 소극적이다. 거기 중에 헝가리, 전통적인 바르샤바 조약국이었던 헝가리가 그 역사적인 게 복잡하잖아요.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 뒷받침이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은 게 전 그게 어떤 불안 요소로 보고 있어요. 나토면은 나토답게 구 바르샤바 조약 국가들이 다 똘똘 뭉쳐야 되는데 지금 뭐 둘로 쪼개진 체코, 슬로바키아 가지고 안 되고 거기 무장 전력 가지고 헝가리, 특히 불가리아가 가장 또 이렇게 앞쪽에 있는 국가인데 그것도 그쪽에 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불안 요소가 한쪽으로 이렇게 옆에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약한 고리를 이제 찾는 거죠. 러시아는 입장에서. 무조건 나토 국가라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발트 3국을 얘기해요. 발트 3국에 뭐 에스토니아, 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무 때나 러시아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건 점령하는 거는 뭐 쉬운 거고 그쪽엔 자기 안에서 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땅이 격리되어 있는 멀어진 상태에서. 거기는 이제 일도 아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근데 흑해 방면을 보면은 바다에 이렇게 보고 있는 루마니아가 있으면 옆에 불가리아 이렇게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불가리아 하다못해 해군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잠재된 그 위험은 이제 있기 때문에 루마니아가 많이 좀 불안할 거예요. 폴란드에 이어서 폴란드는 이제 앞에 벨라루시 문제가 있고 그 발트 3국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무너지면은 장난 아니고 밑에 이제 거기도 무너지면 이제 협공을 당할 양쪽에서 다 협공을 당할 수 있는. 그리고 잠재적으로 러시아군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 뭐 많은 희생자, 부상자나 뭐 전사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용병들을 또 사가지고 또 할 수도 있고 지금 살아있는 전력들을 집중해서 뭐 이 극동에 있는 러시아군을 전용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물론 이제 북한군도 있고 그 하여튼 위협이 또 추가적인 위협은 살아 있어요. 물론 이제 극동 러시아군은 한편으로는 이제 원리 논리적으로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해도에 상륙할 수는 있어요. 그 냉전 시절부터 존재했던 그 스토리인데 중국의 어떤 부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그 전에 냉전 끝난 이후에도 거기는 계속 견제하는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아예 그냥 한쪽에 다 올인을 하겠다면은 그 전력들을 대부분의 전력을 빼서 그쪽에 투입을 하면은 불가리아도 위험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극동아시아, 이 동북아시아의 극동 러시아군은 그러면 어떻게 유지하고 견제할 것이냐? 일본군을 아니면 태평양미군은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핵전력은 또 그쪽에 집중 배치를 하면 돼요. 뭐 잠수함이라든지 수중전력 그걸 또 그쪽에 집중하면 되죠. 지금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 해군력이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태평양은 해군 전력이기 때문에 중국을 돕고 일본을 견제한다면서 그걸 다 이쪽으로 돌릴 수 있죠. 전력 배분을. 그리고 지상군 전력을 그걸로 뺄 수 있고 그리고 러시아군의 또 국경 수비대라는 존재가 또 있고 뭐 그런 전력들을 일단 최소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병력들을 이제 최소 전력 유지하면서 핵 전력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캄차카 반도도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전력에 러시아군의 전력 배분이 그렇게 해서 이동하고 배치가 되면은 이 상황이 또 모르겠다. 불가리아가 우리가 전혀 예상 못했던 지금은 상상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현지의 루마니아는 그건 잘 알고 있죠. 거기 있기 때문에 불가리아의 역할이라든지 그 지형상에 어떻게 뚫리면 어떻게 어디가 뚫리고 그들이 더 잘 알죠. 우리는 먼 동북아시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고. 그래서 하여튼 유독 불가리아가 K방산에는 전혀 눈길을 안 주더라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좀 불만인데 자기들이 또 위험한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친러 정책, 나토 국가면서 친러 정책만 유지하면 되는 것처럼 헝가리처럼 그게 복잡합니다, 유럽은. 그래서 루마니아의 불안은 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제 재원 마련을 제대로 해서 우리한테 그걸 투자를 할 수 있는지 K방산의 또 다른 발전은 또 어떤 물량에 있어서는 그게 좀 남아 있습니다. 최근 전차 강국 독일, 미국, 저가의 중국을 제치고 폴란드와 페루가 한국산 전차 K2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일제 전차를 일단 탄생 그 연도가 레오파르트 2 시리즈가 시작된 게 1977년이었어요. 공개된 게. 대소련 어떤 전차로서 어떤 핵심으로서 등장을 제일 먼저 했죠. 나토의 어떤 핵심 전차로서.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자기들이 그 중고 전차 형식으로 유럽에 표준 전차를 만들려고 이제 막 나눠주기 시작하죠. 원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값싸게.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군까지 세탁을 하게 되고 거기까지 왔죠. 그리고 이제 남미에 뭐 칠레군이 뭐 선택한다든지 독일이 이제 레오파르트가 이제 그렇게 해서 중고 전차 형식으로 해서 많이 팔았고 뭐 나름대로 이제 만족하고 호황. 이것 말고 전차가 마땅한 게 없을 거다. 서유럽 중심의 동남아시아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벌써 옛날 얘기고 진부해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자기들이 이제 시장의 장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2A6라는 레오파르트 개량형을 포탑이 좀 더 각이 좀 더 좀 세련되게 만든 2A6라서 유지를 하다가 러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당황스럽게 이제 뭐 신규 생산 라인이 없으니까 다 중고 전차를 개조한 거였고 물론 이제 그 생산 라인이 뭐 특별한 건 아닌데 더 발전된 설계가 필요한데 갑자기 전쟁이 예상치 못하게 터지니까 2A6가 저는 이제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막 그 디자이너들을 동원하고 설계사들을 동원해서 2A7 그리고 최근에 2A8 했는데 이게 그 옛날처럼 생산 라인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미 서유럽에는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차세대 전차라는 개념이 등장을 동시에 해버렸어요. 동시에 해버리는데 이게 또 현실화되기는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하나의 뭐 브릿지 전력으로서 뭐 2A7이나 2A8을 판매한다고 되는데 근데 거기에 이게 옛날 방식의 생산 라인이기 때문에 차세대 전차 뭐 MGS들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하려면 뭔가 생산 라인을 갈아엎어야 되는 형식을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투자가 중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이게 보장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고민에 빠져 있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게 우리 대한민국 K2 전차고 폴란드는 이제 그걸 다 지켜보고서는 어떤 성능이 좋으면서 빠른 조달이 되겠느냐 이게 뭐 2A7이든 2A8 나와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다음에 차세대 차기 전차들은 더 멀었고 상황 앞에서 일어난 상황은 상당히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군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제 눈을 돌리게 되죠. 저 동북아시아의 대한민국이 K2 전차라는 게 서방 규격의 뭐 전차 M1 전차 그 준하는 성능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급히 이제 찾아와서 전차를 조건을 다 따져본 거죠. 이거 도입을 하려면 어떻게 되고 빨리 그거를 공급을 해줄 수 있냐. 근데 우리는 이제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군에 납품한 거를 빼서 주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게 적용된 거고 방위사업청을 거쳐서 육군하고 이제 협의가 돼 국방부죠. 협의가 다 되고 빼주게 된 거고 이제 그거를 지켜본 나라들 상당히 그게 이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거죠. 독일제 전차는 성능이 좋은 거는 알겠는데 이게 뭐 가격도 만만치 않고 거의 2배 가격 이상이니까 그리고 조달이 빨리 안 되고 만들어지는 게 너무 느리고 뭐 좋게 얘기해서 독일의 꼼꼼한 장인 정신이 거기 적용이 되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게 해서 뭐 이게 대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폴란드 사례가 하나의 이제 표준 모범 사례가 됐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노후 전차에 대해서 뭐 돈도 없지만은 고민을 하던 나라가 페루였어요. 페루는 1990년대 후반부터 말부터 2000년대 들어와서 미국의 어떤 영향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러시아제 구형 전차지만 T-55라든지 그다음에 미그-29, S-25 공격기 이렇게 도입을 이제 하고 러시아제 뭐 미사일들 좀 도입을 하고 대공 미사일들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안 되니까 프랑스제 미라지 전 전투기 도입도 하고 그래서 또 뭐 나름대로 이제 탈미국화 한다고 해서 페루가 했는데 이게 어느덧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날로부터 해서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대체가 시급한데 페루는 이제 에콰도르하고 사이가 안 좋고 주변국하고 전체적으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친한 게 좀 없다 보니까 친한 나라가 그래서 군사력을 돈이 뭐 없지만은 뭐 좀 갖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30년 이상 지난 상태에서 이게 또 이제 넘어가는 거죠. 교체가 되는 시기에 이제 왔고 도래가 됐고 그래서 역시 좀 뭐 가성비가 또 획득하는 건 아니고 순서 시간이라든지 적당한 가격 그다음에 우수한 성능 이게 역시 뭐 폴란드 사례 보니까 한국의 K2 전차 그다음에 더욱이 이제 그
중남미는 이제 바퀴 장갑차, 차량 전장 갑차를 또 선호하는 게 또 있고, 뭐 서유럽도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K808도 자기들 눈에 들어오고 가시권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항공 분야도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현재 페루 공군이 미그-19나 Su-25, 그다음 미라지 유천이 뭐 실제 가동 대수가 다 합해봤자 10여 대도 안 돼요. 한 10대 미만이에요. 사실상 유명무실한 공군력이에요. 전투기 전력이. 근데 반면에 2016년도에 인도를 받은 도입을 했던 대한민국의 카이의 KT-1 P형, 이건 자기들이 조립 생산을 했지만은 이거는 잘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후속 군수지원이 뭐 돈만 주면 우리 잘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대한민국의 F-50도 바라보게 된 거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후속 전력으로서는 고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 KF-15까지 자기들 눈에 들어온 거고, 가시권에. 그래서 이 폴란드의 방산 수출이 터지면서 상당히 어떤 변화가 같이 따라온 게 페루가 있었고, 말레이시아의 F-50M, 이거 전혀 생각 못했던 거거든요. 결정을 안 해보고 그러니까 물건만 만져보고 있던 나라였는데, 폴란드의 전격 도입, 그 다음에 개량령이라는 거, 거기에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된 게 말레이시아 F-50M 18대.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뭐 필리핀은 기존 고객이었고, 특히 이제 뭐 필리핀은 이제 뭐 우리한테 피리 꽂혀서 함정뿐만 아니라 전투기도 전부 다 도입을 하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지상무기 체계는 또 이스라엘제 선호한다는 거. 그 애를 좀 성격을 달리 하는데, 그런 측면을 빼고는 이제 필리핀은 우리한테 우수 고객이고, 앞으로 새로운 그 플랫폼들을 사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동남아 시장을 그렇게 이제 이 지금 폴란드 수출로 인해서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돼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방글라데시까지 이제 헬기를 뭐 좀 생각을 하고 있다까지 뉴스가 전해지는데, 그게 한쪽에서 크게 터져주니까 이제 신뢰성이 다 이제 보장이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중동도 이게 한편으로 고민을 더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서유럽의 방산업체들은 생각지 않은 경쟁국이, 경쟁자가 생겼네. 그동안에는 중국의 무기들이 경쟁자로 생각했는데 저가로 해서 판매를 이제 아프리카 중심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서남아시아하고 이제 남미하고. 근데 이게 등장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도 대만을 침공하기에 이제 자꾸 시간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타임, 그 로드맵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 가까워지는 거야, 지금. 그게 꼭 뭐 2027년은 아닌데, 2032년까지 생각하면은 그 전에 무기를 많이 쟁여놔야 되거든, 탄약부터. 그러니까 뭐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 했던 해외 뭐 원조 형식으로 수출하는 뭐 J7 전투기가 대표적인데,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모든 자리를 러시아는 지금 뭐 자기들이 전쟁하고 있으니까 갖다 팔기도 어렵고 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거를 대한민국 생각지 않은 나라가 이제 등장하니까 서유럽은 자기들 기득권이 이제 허물어지고 있구나. 근데 러시아, 중국과 달리 대한민국의 방산 제품, 무기들은 미국 연합 전력 그 체계 안에 70년 이상을 왔기 때문에 그 표준 체계에 딱 맞는, 그렇게 해서 개발을 했고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전 배치를. 뭐 나토하고 미국의 어떤 호환성이라든지 일부 무기들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미국과 대한민국 무기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경쟁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캐나다 잠수함 수출은 좀 다른 얘기죠. 이 제렉시 잠수함이죠. 그래서 이거는 또 뭐 미국과의 호환성이라든지 작전성은 또 상관이 없고, 근데 서유럽이 여전히 그 해상 무기, 그러니까 수상 전투함, 호위함 중심의 수상 전투함하고 잠수함은 아주 강세를 띠고 있고, 여전히 자기들이 기득권을 잘 지키고 있고,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그게 이제 북아프리카, 중동, 그다음에 서남아시아, 뭐 동남아시아까지 다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뭐 남미까지. 근데 우리는 이제 지상무기 체계 중심으로 이제 F-50 포함해서 거기까지는 올라갔는데,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단계라 하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잠수함이 역할도 해줘야 되고, 호주에서는 졌지만은 호위함이나 구축함 수출, 그다음에 이제 헬기 분야, 그리고 이제 뭐 차세대 무기들이 있는데 그쪽에는 우리가 동시에 개발을 지금 시작한 거고, 뭐 R&D 예산 투입해서 그건 나중 얘기할 거고. 근데 기존에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극복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2의 방산 이 도약을 하려면 또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KF-20이라는 서유럽의 3대 전투기를 이제 우리가 뒤로 밀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KF-20이다. 그래서 제2의 방산, K방산 도약은 저는 이제 KF-21을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게 또 분위기가 있잖아요. 한국의 항공 군용기가 이게 좋다, 인정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건데, 진짜로 F-50하고 세트가 돼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쫓아오는 게, 지금 이제 수리오는 조금 진부해졌는데, 그때는 이제 KUH-2라고 트랜스미션부터 해서 엔진을 다 업그레이드 하는 거 이제 조만간 나오니까, 이제 그게 나와야만, 그것도 개량량이 나와야만, LH도 실전부터 배치돼야만, 이제 이게 다 묶여야만 제2의 방산, K방산이 되는 거예요. KH-1 수리온 기존형 가지고는 더 이상 수출이 좀 잘 안 될 것 같고, KH-2가 나오면 될 거는 같고, 개량형이니까 LH도 그렇고 실전부터 배치가 되고 전방에. 이게 뭐 홍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소위 국방홍보원에서 수시로 취재해서 올려주면 그게 전 세계로 퍼지잖아요. 실전부대 운영하는 게. 그 홍보과가 있어요, 사실. 그 중요해. 그래서 국방홍보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2의 방산은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상징성 있는 거는
이번 봄에 대통령 행사를 하는 KF-11 양산 출고식이 중요하다. 옛날에는 그 먼저 정부에서는 전전 정부에서는 2022년인 것 같은 그때는 시제기 출고했잖아요. 그때도 상당히 성대했고 상당히 자부심도 생겼고 뭔가 우리가 발전을 했다. 어느덧 이렇게 와 있구나. 그 자부심이 생겼던 게 이제 그 당시 2022년 시제기 나왔을 때고 지금은 이제 양산 출고 전투를 할 수 있는 이게 또 상징성을 갖고 수출 시장에서 정말 무리 없이 문제 없이 나왔네. 제품 잘 나왔네. 근데 지금 블록1은 조금 이런 것 같고 전투기 이게 발전소라 보면 초기형들은 공대용 전투에 중심이 돼 있었고 이렇게 멀티로는 아니었고요. 팬텀기도 그랬고요. 팬텀 전투기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블록2 우리도 이제 급한 거예요. 야, 블록1은 이제 바로 나왔는데 블록2 여기서부터 수출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급해지니까 방사청이 지금 막 서두르고 있고 거기 이제 일단 인티그레이션 될 수 있는 거는 있는 거만 빨리 해서 수출시장 대놓으면 된다. 팔린다. 이제 그런 걸 측면에서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이제 제2의 K방산 제2도약계에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징성은 뭐 KF-11이다.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하나오션에 캐나다 잠수함 수출 되면은 좋은데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제 주장이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는 점수가 우리가 49면은 독일이 51로 가져갔다. 이게 뭔가 다 느낌들이 있고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반 언론에서 다 같이 확산시키면은 그게 또 이 국뽕에 저해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과가 뭐 나온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미리 뭐 안 좋은 얘기를 왜 해? 좋은 얘기만 해. 뭐 이제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확산이 아직 안 되고 있죠. 근데 뭐 한두 군데서 봤어요. 최근에. 근데 저도 좀 사실은 좀 불안감이 그런 게 있는 게, 캐나다가, 무슨 뭐 잠수함 12척 사가면서 무슨 경제 부흥을 하려고 하는지, 자동차 산업을 지금 부활을 시키려고 하는지, 아주 뽕을 뽑아서 가져가려고 하는지, 공장을 차려달라고. 근데 우리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산업 공장, 현지 공장에서 현대가 한번 잘 안 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복귀하기가 이제 뭐 만만치가 않고. 근데 하나하고 원팀이 이제 현대 쪽에서 뭐 좀 신경을 써줘서 현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는 거. 근데 독일 쪽은 그거를 해주겠다고 지금 뭐 약속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우리는 아직도 현대 그룹에서는 최종 결론을 못 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쪽에서는 그래도 이게 선정이 돼야 되니까 뭔가 좀 현대하고 완전하게 이렇게 딱 맞물려서 끝난 얘기가 아닌데 좀 느슨하게 돼 있는 얘기를 일단 써서 준 거예요. 그 카나다 쪽에. 이거 할 수 있어. 해줄게. 좀만 기다려봐. 지금 100%는 아닌데 지금 80% 돼 있으니까 현지 공장 차리는 거 현대를 잘 완전하게 설득해서 갖다 차리게 할게. 그러니까 우리 점수 높이줘야 돼.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월 2일 날 제안서를 내면은 그로부터 한 3개월을 검토를 하죠. 그때는 이제 숨죽이고 기다리는 시기고 뭐 거기다가 완료불가 할 거는 없고 국내 언론들이 국내에서 홍보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뭐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고 캐나다가 사주는 건데 해외 언론 해당되는 국가 언론을 하나오션에서 좀 신경 써가지고 활동을 좀 잘 해주면은 뭔가 좀 50대 50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승산을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3월 말에 뭐 KF-11 양산기 출고식뿐만 아니라 이제 5월 말에서 6월 초순에 그 결과 연속으로 이제 2026년에 K방사는 상당히 어떤 그 상징적인 게 탄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숨죽이고. 근데 하여튼 좀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K2 전차가 레오파드 2A8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완전한 선진국이라 하잖아요, 독일이. 우리는 이제 선진국 초입에 들어와 있다고 하고, 인건비가 우리가 뭐 노조 활동도 있고 하지만은 인건비를 많이 올렸다고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그 나라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낮고, 뭐 그게 완전하게 격차가 심하다는 건 아니고 낮은 편이고 아직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달, 해당되는 그 구성체 조달이 우리가 물건들이 좋으면서 좀 더 싸게 조달을 할 수 있고, 빨리 만들어낼 수 있고, 국내 협력업체들이 잘 해주고 있고, 고생들을 하면서. 그런 게 다 이제 합해져가지고 인건비. 생산라인이라는 거는 뭐 저도 뭐 여러 차례 가봤지만 특별한 건 없어요. 하다못해 K9 자주포는 일부 로봇이 적용된 게 한 뭐 10여 년 전에 적용됐지만은 K2 전차 라인은 제가 기억이 지금 본 게 없어요. 그 여러 가지 잘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잘 조립을 하는데 그래서 뭐 특별한 게 뭐 아주 최첨단 21세기 최첨단을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뭐 자동차 조립 공장보다 그 볼품은 좀 옛날 방식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시설에 대한 들어가는 돈은 현재로서는 제1공장, 제2공장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뭐 아주 첨단, 최첨단을 걷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인력 중심, 이제 컴포넌트 다 이렇게 조합체가 이제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크레인을 조정해서 이렇게 결합해서 안에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인력이 다 자세히 투입돼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인력 중심이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독일보다 가격이 이제 경쟁력이 있다. 이게 자동차 산업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계속 당분간은 이 폴란드의 이제 최종 사인이 이제 받아야 되겠지만 1000대 가까이 그 완성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게 기반이 돼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다. 페루도 지금 일단 가시권에 들어와 있고 공장을 차려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뭐 전차 혁신 교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근데 거기는 이제 뭐 옛날에 2016년부터 그 옆에 있는 오만 그다음에 이제 뭐 사우디 이집트까지 계속 10년 동안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뭐 어느 정도 10년 또 노후화되잖아요. 자기들 보유 전차가 그것도 미국의 M60 시리즈 패턴 전차가 회사에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이제 폴란드 사업이 또 3차 계약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꾸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시연하는 게 그들한테 결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아가 이제 기존에 얘기가 되는 나라들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저 끝에 북아프리카 끝에 있는 북아프리카 왜냐면 구형 전차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한테 원조받은 M60, A1, A3 패턴 전차는 이제 버려야 돼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전 세계 어떤 전쟁 대비해서는 의미가 없고 다만 대만군한테는 섬이잖아요. 들어오는 중국군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이게 전차전이 아니기 때문에 상륙군을 저지하는 데는 M60, A3 시리즈가 이게 파워팩이라든지 잘 가동되고 주포가 마모가 돼도 좀 적당히 마모돼서 대응을 한다면은 엄청난 화력이. 왜냐면 대만의 어떤 그 전사를 보면은 1949년대 금문도 전투, 방어 전투 할 때 그때 중국군이 상륙했거든요. 바로 앞이니까. 그때 2차 대전 때 아주 뭐 노후화된 경전차 M5A1. 그 경전차에 말 그대로 지금의 기계화 보병 전투차 수준이에요. 그 화력이. 거기에 장착된 37mm 주포로 뭐 상당히 몰살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금문도 전투에서. 그래서 이미 대만군은 방어하는 데 있어 전차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구형전차라고 하지만은 그 구형전차가 가동만 잘 되면은 충분히 된다, 방어가. 그래서 특수한 상황은 대만을 빼놓고 대상륙전이니까. 근데 이 북아프리카부터 사막 중심에 기동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더운 지역, 아주 혹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아랍에미리트까지 이렇게 쭉. 여기서는 이제 패턴 전차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화력, 사거리도 뭐 짧고 3km. 최대 유효 사거리가 기동하는 게 이제 사막지대고 뭐 험지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파워팩이 노화된 것도 많고 보유수도 엄청 많아요. 사우디나 이집트나 다 합하면은 뭐 수천 대 모로코도 그게 이제 미국이 탈냉전 이후에 나토에 갖다 비축한 거 독일 중심 비축한 거 다 빼다가 다 줬거든. 다 골고루 걸프 전때 수고했어 이러면서 좀 앞으로도 우리하고 같은 편 먹고 잘 지켜줘 그 반미 국가들 이제 그러면서 많이 뿌렸는데 그게 교체 시기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계속 노리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대감이 있죠. 이 중동 북아프리카의 전차 수요가 사실은 많은데 그거를 이제 1대1로 대체를 못한다 1대1 한 대당 한 대 대체를 못한다 하더라도 저게 절반만 대체한다고 수요를 줄여서 전차 이제 시대는 조금씩 흘러오면서 2차 대전 이후로 대전차 무기나 드론 때문에 조금씩 이제 수요가 줄긴 해요. 그러니까 고성능 전차 엔티 드론 센서 다 잘 장착하는 그런 것들만 살아남을 테니까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절반이라고 해도 그걸 우리가 먹으면은 뭐 대단한 거죠. 지금의 중국제 전차가 멈칫하고 있고 VT4 지금 안 좋다는 얘기 다들 알고 있고 그 수출용 전차.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또 기회가 전차도 오는데 과연 그들의 돈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뭐 유가가 뭐 그렇게 옛날 같지 않다고 그러고 이집트 대상으로 뭐 미국의 군사 원조가 항상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 그게 또 분산될 것 같고 정권에 따라서 미국에 그런 측면에서는 잠재성은 예전보다 2016년보다는 상당히 성장을 했어요. 폴란드 때문에. 근데 이거를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우리 창원에 있는 공장 어떤 임직원분들이 공장 관리 잘 해가지고 잘 한다면은 한 번에 또 다른 기회는 오지 않을까. 대량 수출할 수 있는. 뭐 기대가 좀 되고 있어요. 독일 거는 힘들다고 봐요. 여러 가지 조건이 다들 아시다시피 독일은 그거를 다 감당 못해요. 우리처럼. 스스로 복지 이런 데 너무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거를 다 비용에 정산해서 다 적용을 하면은 그거 안 됩니다. 안 나옵니다. 답이. 차세대 전차, 차기 전차 뭐 3종 정도 있는데 컨셉이 나온 거지 그게 개발 완료가 되거나 양산으로 이행되려면 아직도 시간 더 필요하고 그거는 소량 생산할 수밖에 없고 대량 구입도 못하고 자국에다 결국 전차는 이제 어느 정도 옛날에 비해서 점점 숫자는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숫자에 있어서 K2 전차의 어떤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아직 존재한다. 2026년에 K2 전차 수출 전망은 어떤가요? 저는 하반기에 뭐 서둘러서 생각하면 또 우리 생각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입장의 생각이고 폴란드가 지금 T-72 전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폴란드 육군이 냉전 시절 때 1980년대 7,000대까지 생산했던 나라거든요. 면허 생산을. 근데 그게 지금 줄어서 300여 대까지 최종적으로 러우 전쟁 터질 때, 그 개전할 때 러시아군이 300여 대 있는데 그거 지금 우크라이나 다 가 있거든요. 그중 일부는 파괴됐을 거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보유한 게 주력이 어느덧 미국의 M1A1하고 미국한테 받아야 되는 M1A2 세프3 이게 주력이면서 동시에 질적으로는 숫자상으로는 180대의 K2 전차. 그리고 또 공장을 지금 만들어서 또 돌입해야 되고. 이게 사실상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러우 전쟁 터지기 직전에
폴란드 육군이 이 나토군 중에서 전차를 대량 보유한 최전방 국가였거든요. 8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300여 대 다 빼주고, 그다음에 T-72 전차를 자기 자국 내에서 개량, PL 버전 같은 개량을 해서 PT-91 전차 시리즈가 세 종류가 이제 나왔는데, 이것도 뭐 데이터를 보니까 야금야금 다 빼줬어. 왜냐면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게 T-72 기반의 개량형이기 때문에 교육 훈련 바로 적용하기 쉽기 때문에, 거의 같은 거기 때문에 전차가 뭐 일부 방어 센서가 좀 추가된 거 있어도 뭐 생존 장비니까 그것 때문에 뭐 사용 못하는 게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PT-91도 아마 올 연말이면 없을 거예요. 이게 비공식적으로 이제 빼주더라고. 그리고 데이터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래. 뭐 뉴스를 안 만들려고 그래. 러시아를 또 자극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주력이 미국제 M1 시리즈, 그다음에 우리 K2 전차하고 또 하나 남은 게 그 노전쟁 터지기 전까지 자기들을 속삭였던 레오파드 2A4 옛날 구형전차예요. 상작각 같은. 그리고 그걸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해서 PL 버전이 있는데 이게 지지부진. 그래서 폴란드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거 전쟁 터지기 직전에 이거 아주 골머리 썩겠는데 그냥 버려. 근데 버린다는 거는 여기서 일단은 레오파드 2A4가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원조받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합해버려, 줘버려. 그러니까 버린다는 게 줘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군은 어쨌든 이제 거기에 독일제 레오파드 2A4 상작각 전차를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거예요. 사용을 좀 했잖아, 4년 동안. 그러니까 또 추가로 폴란드가 주면은 잘 사용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방어전 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그리고 폴란드는 그렇게 원조로 해서 국경선의 어떤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덜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차를 또 세 번째 전차죠. T-72, PT-91 시리즈. 그다음에 레오파드 2A4나 그 개량용 PL 버전을 다 줘버리면, 그러면 말 그대로 1차 계약했고 2차 계약까지 왔죠. K2 전차. 그럼 세 번째 버전은 어떤 대수에 상관없이 뭐 그 대량은 아니지만은 수십 대인데, 그러면 당연히 3차 계약을 연말에 서둘러야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예산 마련은 이건 어떻게 깔아놓고 할 것인지, 2029년, 28년, 29년, 30년 어떻게 그때 국방비를 확보를 할 수 있냐, 이 물건 살 수 있는 뭐 나토 비용이라든지 뭐 미국 원조라든지 돈을 다 합해서 살 수 있느냐, 지급을 할 수 있느냐, 한국에서 뭐 보증을 해준다는 게 있냐, 뭐 돈을 빌려준다는 게 있냐, 다 따져보고 하다 보면 연말에 가서는 3차 계약을 이제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물론 3차 계약은 현지 생산 중심이죠. PL 버전. 그리고 과거에 T-70 전차를 그렇게 7,000대까지 만들어봤다고 하지만은 그거와 이거랑 또 다르잖아요. 세대가 전체가 다른 거 기반 기술이잖아요. 우리 K2 전차는 또 하여튼 물론 자동 장전 뭐 이런 시스템이란 게 뭐 근본적으로 같다고 하는데, 우리는 되게 안전한 거고, T-70는 사람을 말아먹는 그런 사고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기반 기술이 다르고 해서 이게 상당히 이제 2030년까지 롱런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그래서 연말에 좀 기대를 해보자. 2020년 말에 우리 K2 전차에 또 새로운 계약, 3차 계약을 좀 기대를 하자. 저는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K9 자주포는 그냥 알아서 팔려, 혼자. 그거는 자주포잖아요, 자주포. 이거는 전차포. 그냥 알아서 팔려. 그래서 별도로 잘 얘기를 안 해요. 혼자 알아서 잘 하고 다니더라고, 이 K9 자주포는. 그 저기를 끌고 다니고, 천무, 다연장 로켓포 시스템을 끌고 다니고. 그래서 알아서 잘 하는데 뭐 제가 격려하는 얘기나 뭐 잘 됩시다,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거고, 알아서 혼자 잘 헤쳐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편향되게 업체가 뭐 카이나 뭐 현대로템 중심으로 얘기면 자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해했을 수 있는데, 아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물건이 알아서 잘 헤쳐나가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하나오션에 잠수함은 아직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류를 해서 잘 좀 얘기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물건들은. KF-21 블록1, 블록2 가격이 공개되면서 시장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F-35의 절반 가격이라는 점이 실제로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 건가요? 이걸 저도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F-35의 어떤 가격, 최신 가격이라면 이제 블록 4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1억 7,700만 달러. 근데 블록 3는 뭐 절반이라는 얘기도 있었죠. 8천만 달러대. 그러면 일단 최신형이 블록 4로 기준으로 하면 1억 7,700만 달러이고, KF-21은 현재 사실상 존재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블록 2, KF-21 블록 2가 1억 1,200만 달러.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최신형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KF-21은 블록 3는 아직 뭐 탄생하려면 좀 멀었고, 올해 2026년에 ADD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으로 스텔스 기반 기술을 한 크게 세 가지 종류를 해서 뭐 소재, 그다음에 뭐 레이더, 뭐 RCS 그 단면적 이런 걸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올해 예산 배정받은 게 1,300억 원이 이제 배정돼서 기반 기술을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하는 거죠, 올해. 그리고 그렇게 이제 순조롭게 가면은
미국은 2032년에 우리가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을 시작한다고 이제 설정은 돼 있는데 그걸 좀 당길 수 있지 않나. 뭐 2030년으로 한 2년 정도 당겨서 출발점을 그렇게 해서 블록 3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는 뭐 한 2038년이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미국의 블록 4 F-35A 블록 4는 2028년부터 해서 2038년이면 상당히 팔릴 거고, 그리고 이제 그때 2030년대 중반 가면은 시장에서 블록 4를 또 살 수 없는 나라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늦게 전투기,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늦게 시작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국산 전투기를. 근데 그동안에 이제 다른 경쟁국들이 미국을 이제 중심으로 경쟁국도 유럽 포함해서요, 중간에 좀 지지부진한 게 있었죠. 다행히도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2030년대 중반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서 기대가 상당히 커요. 이 가격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순조롭게 블록 1을 이제 이번 3월 말에서 4월 초순에 양산형 출고식을 이제 대통령 이제 참석하에 하고 전 세계에 이제 공개되고 이제 오픈돼서 출시장, 전투기 출시장에서 본격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되죠. 지금까지는 뭐 시제기는 뭐 사실 수출시장에서 이렇게 인정받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양산 기체가 나오느냐. 그래서 올해 안에 우리 공군에 납품이 돼서 운영을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진짜 상담이 이제 들어오고 결정하기까지 그 계약 단계까지 직접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뭐 이 가격은 그렇게 뭐 전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트집을 잡아서 국내에 같은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지만은 트집을 잡아서 자기가 이익을 취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존재를 해요.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가격 가지고 그냥 논쟁을 만들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신형 KF-11 블록 2나 F-35A 블록 4 했을 때는 우리가 여전히 앞서가고 있다. 근데 하나는 이제 뭐 세미 스텔스 전투기를 할 수 있겠죠. 뭐 블록 2는, 그리고 F-35A 블록 4는 거의 이제 완성에 접근하는 그런 기체라고 해서 또 여전히 성능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계속 발전, 진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블록 3를 가기 위해서는 블록 2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순조롭게 어떤 국가 예산, 국방 예산 중에 이제 포함돼서 R&D 예산, 어떤 개발비죠, 그다음에 양산 예산도 포함되고, 그게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한테 유리해지는 조건이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집을 잡는 사람들은 뭐 계속 트집 잡다가 자기 이익을 취하겠지만은 그게 큰 이익이 옛날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국산 전투기가 등장을 하면은 나머지 4.5세대급은 우리가 도입할 일이 없고, 그리고 기존의 이제 5세대 전투기는 이제 더 최신형을 이제 20대를 받으면 사실상 끝날 것 같고, 물론 미국이 동북아 어떤 정세를 이제 이유로 추가로도 구매를 이제 하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그게 뭐 100대를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는 전망은 지금의 이제 추가로 20대 도입한 다음에 27년, 28년에 그 다음에 이제 팔로업 후속으로 또 20대를 도입하면 한 80대 전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 하이급 전투기로서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뭐 초정밀 타격 스텔스 전투기니까 그 다음이 F-15K 플러스형 업그레이드형이 이제 한 2032년이면 실전 배치에 이제 초도 배치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사업이 끝나는 거야 뭐 2038년까지 바라보는데, 초도 배치라는 게 어떤 10대 이내 F-15K 플러스는 배치가 될 것이고, 역시 이것도 정밀 타격을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투기로 이제 미국제 전투기가 이렇게 F-35A로 이제 F-15K 플러스가 하나의 이제 세트로 묶이고, 그러면 이제 국산 전투기인 FA-50, 그다음에 KF-11이 또 하나의 세트로 미디엄급이자 또 로우급이 같이 묶여서 작전 상황에 따라서 투입이 되는데,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블록 2부터 3로 넘어가는 게 스텔스 전투기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서해안에, 이번에 이제 뭐 미국 전투기가 오산 기지에 있는 F-16 전투기들이 중국의 그 남중국 해 쪽에는 뭐 아니지만은 동중국해 그것을 이제 어떤 견제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 비행을 이제 한번 건드려보는 비행을 했다.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데, 우리도 결국에는 이제 KF-21이 등장을 하면은 블록 2부터는 본격 투입을 배후의 어떤 항공 전력으로서 본격 투입이 되지 않을까. 그 배경에는 1980년대 냉전 시절 때 대한민국 공군의 또 새로운 공군 기지가 바로 19비행단, 20비행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19는 이제 중원 기지, 충청도 중원, 그리고 20비행단은 서산. 그게 이제 그러면서 KF-16이 바로 배치가 됐죠. 그것을 봤을 때는 왜 그러면 서해안에 기지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최신형 전투기 KF-16을 면허 생산한 왜 배치했을까? 보면은 여전히 그 당시에도 경제 교류는 시작을 이제 뭐 했지만, 양국 간에 이제 수교를 하고서 경제 교류를 시작했지만은, 그래도 그 뿌리 자체는 6.25 전쟁 때 서해안에서 대규모 공중전, 그 당시에 공군의 전투기뿐만 아니라 폭격기가 뭐 TU 시리즈 폭격기가 내려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해안을 군산을 타격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적인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거의 뭐 7, 80년 만에 살아난 거죠. 주한미군이 오산기지에서 발진해서 한번 건드려보는, 테스트해보는 어떤 작전을 이제 이번에 했던 게 그런 배경도 있고, 우리는 이제 뭐 외교적으로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이제 뭐 경제도 계속 서로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가지고 그거를 상당히 외형적으로는 이제 거부하는 형태로 나왔었고, 또 북한한테 긴장 조성을 안 하겠다는 또 그런 생각으로 그거를 이번에 상당히 뭐 싫어했는데 반대를 했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역사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KF-11 전투기의 역할은 그런 6.25 전쟁 때 공중전, 서해안에서 대규모 공중전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전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서 가격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그걸 비틀어서 트집 잡아서 자기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펜과 비교했을 때 KF-21의 시장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지금의 뭐 라팔, 유로파이터, 슈퍼 그리펜 이것들은 이제 막바지에 왔어요. 판매하는 데 있어서 대상 국가들이 이제 뭐 생기긴 있지만은 그리펜, 슈퍼 그리펜은 남미 시장을 중심으로, 유로파이터는 이제 라팔이 뭐 잘 팔리는 와중에 자기 뭐 유럽 시장을 이제 지키다가 결국 중동 시장까지 진출했지만은 아시아 시장까지 진출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최근에 방글라데시가 유로파이터를 이제 도입을 이제 하고자 하는 거를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나토 국가 중에 하나인 전투기 수급이 조절이 잘 안 되는 튀르키예가 또 이제 계약을 이제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뒤늦게 라팔의 뒤를 이제 쫓아가고 있고, 슈퍼 그리펜도 마찬가지고 저희 남미 시장에서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축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이 서유럽의 3대 기종들은 이미 아주 오래된 진부한 더 이상 뭐 발전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이제 다다르고 있는 4.5세대 전투기예요. 여기서 레이더 시스템만 에이사 레이더로 바꾼다고 해서 이게 뭐 5세대로 가능성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걸로 끝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유럽의 4세대 전투기, 소위 뭐 자기들은 6세대라고 하는데 실적인 유럽의 5.5세대 전투기 등장하기까지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거고, 그리고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이제 증산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독일이 또 뭐 동시에 F-35하고 이제 유로파이터 중심으로 가겠다 하는데, 그건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토네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로파이터를 더 사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양산이 더 진행되고 소위 서유럽제 신형 전투기 나오기 전까지 버티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근데 그거는 그걸로 끝이고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 2040년대까지 바라보고 생산 자체, 라인 자체가 볼 때는 역시 KF-11이 우리는 이미 블록 3에 대한 올해부터 본격 착수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담보가 되는 건 블록 1, 블록 2가 이제 밑받침이 돼서 120대가 생산돼서 이제 바탕을 깔고 서해안 지키는, 북한보다는 서해안을 지켜야 되고, 블록 3는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한국형 스텔스, 무한정 뭐 미국의 F-35에 어떤 기댈 수 없고, 또 미국은 또 그렇게 하면서 블록 4, F-35 블록 4를 만들어 놓고서 생산하고 배치하면서 바로 6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2030년대 넘어가면은 2040년대로 목표로. 그러면 어쨌든 미국은 6세대고 또 대한민국은 이제 그 비슷한 시점에 이제 5.5세대, 5세대나 5.5세대 사이를 이제 지향을 하겠죠. 어차피 뭐 한 세대가 좀 뒤처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봤을 때 그때 가서 F-35A를 또 수입할 수는 없다. 지금은 이제 좋은 건데 2030년까지는 뭐 최대 80대까지 만드는 건 좋은데, 그때 가서는 이게 선택의 여지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형 스텔스가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의 이제 대수는 아직 안 나오는데, 소요제기 대수는 아직 안 나오는데 최소 뭐 60대, 그 다음에 생산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또 역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추가 뭐 유무위 복합도 해야 되고, 뭐 CCA 통제도 하는 것도 있고요. 유무위 복합 전투기.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것도 역시 뭐 120대 이상을 가지 않을까. 그러면 수출도 좀 되고. 그래서 이게 미국의 지금 흐름, 그다음에 서유럽의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그 중간 위치에서, 그러니까 서유럽의 3대 전투기 중앙에 이제 KF-11이라는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6세대 전투기나 F-35A 블록 4가 있다면은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도 진화를 한다. 그래서 F-35 뭐 블록 4의 뭐 특징도 있겠지만은 어떤 거기에 준하는 성능으로 우리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 우리한테 유리한 거고, 서유럽은 뒤늦게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의 슈퍼 그리펜이나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를 대체하는 게 영국 중심의 GCAP, GCAP이라는 이제 차세대 전투기, 그다음에 현재 프랑스가 독일하고 분란을 일으켰던 F-CAS. 근데 결국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독일 버전 따로 만들어주겠다. 저희들은 프랑스 버전으로 가고. 근데 그게 지금 착수를 못했죠. GCAP도 사실상 착수가 본격 착수는 안 된 거고,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영국이 또 예산 문제가 있고, 이탈리아도 뭐 그렇게 무한정 돈 있는 나라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끌어들인 게 일본인데, 3개국이 돈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내서 개발 속도를 내느냐. 근데 뭐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유럽의 연합 전투기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토네이도 전폭기 때 그랬고,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더 시간이 더 걸렸고. 그래서 그런 과거에 어떤 그 사람들의 습관들이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 무기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나름
나름대로 꼼꼼하다 하기 때문에 시간도 더 걸렸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양산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또 그때는 이제 국가 예산들이 또 제한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복병들이 숨어 있죠. 하여튼 나오긴 하고 배치는 될 텐데 다행히도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는 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이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스텔스 전투기,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가 어떤 시제기 형태로서 한참 원활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시간은 2035년부터거든요. 이미 현재 올해 2026년도에 국방과학 연구소가 1,300억 원을 초도 투자를 해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당길 수 있어요. 굳이 뭐 2038년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죠. 3년 정도 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35년도에 되면은 유럽의 GCAP나 F가스 두 종류 다 상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늦게 출발한 게 그들이 잘못이죠. 왜냐면은 미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2001년도에 X-35를 F-35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2002년부터 본격 개발을 했거든요. 어떤 나름대로 초기 개발은 좀 빨리 서둘렀어요. 2007년까지. 그리고 이제 수출 시장이 나왔고, 그래서 그 시간에는 유럽은 기존 전투기에 대한 현상 유지 그걸 했죠. 대테러 전쟁 기간에 그게 2001년부터 2021년 사이에 그 다음 전투기에 대해서 구체화시킨 게 없었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시기에 KF-16 면허 생산을 끝내고 T-50을 만들어내고 F-50을 만들어내고 F-15K를 도입하고 바로 끝나자마자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을 했죠. 그게 이제 F-35가 됐고, 그러면서 동시에 2015년도 얘기입니다. 동시에 KF-10을 결국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고 개발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죠. 횟수로 따지면. 근데 그러기까지 유럽은 전투기, 신형 전투기 개발이 지지부진. 뭐 없었어요. 개념조차 정립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막 차례대로 막 하고 있을 때. 근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 대한민국만, 미국이나 서유럽을 이렇게 비추면서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중국도 비슷한 시기에 그 전투기 개발, 스텔스 전투기까지 만들어냈잖아요. 결국 어쨌든 그게 뭐 J-20을 성능이 뭐 아직 뭐 미진하다 뭐 이런 뭐 비판은 있는데 미국 중심으로, 그럼에도 뭐 중국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 대한민국도 해온 거고, 뭐 이제 약간의 중국에 비교해서 간격 차이는 있는데 본격 개발 도입한 거는 한국형 전투기에 대해서. 어쨌든 뭐 서유럽이 그 대테러 전쟁 기간, 미국 중심의 대테러 전쟁 기간에 뭐 끌려다닌다고 하면서도 뭔가 게을리하고 국가 예산을 뭐 복지 예산이나 뭐 난민들한테 투자를 뭐 자기들한테 뭐 대단한 것처럼 뭐 식민지를 지배하던 그런 지역들, 나라들이 마치 뭐 반성이라도 하듯이 2차 대전 이후에 뭐 복지에 신경 쓰고 난민들을 뭐 다 케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결국 그런 국방력에서는 소홀히 하게 됐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는 뒤늦게, 능력은 있다고 하지만은 기술이, 그러다가 러우 전쟁 만났고, 지금 뭐 아직 뭐 정신이 없죠. 그리고 미국한테 지금 견제를 받고 있고, 이 유럽이 너무 잘난 척하고 혼자 아주 뭐 독보적인 존재처럼 이렇게 잘난 척 하는데 가진 것도 뭐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한테 이제 비난을 받고 있고, 국방비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다고 뭐 미국이 완전 거기서 탈퇴하거나 벗어나는 건 아닌데, 그러한 모든 환경들이 이제 다 이렇게 막 뒤섞여 있죠. 전반적인 환경이, 역사적인 상황이나 뭐 대테러 전쟁이나. 그래서 지금 뭐 유럽은 뒤늦게 정신을 차렸다고 하는데 그들의 어떤 고민은 상당히 지금 깊습니다. 앞에서는 계속 러우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폴란드는 독자적인, 물론 이제 나토의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은 구축하는 무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해서 구축하는 거는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혼자 막 열심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물론 우리 K방산이 거기 진입해서 도와주고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KF-11의 어떤 서유럽의 환경, 어떤 이렇게 비교하면은 뭐 우리한테 좋은 게 그 사이에 있었고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거기 중간에 뭐 튀르키예 칸 얘기 하시는데, 그거 역시 결단력과 어떤 진행 속도가 튀르키예 항공 산업이 느려요. 지금 제대로 완성이 돼서 수출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게 그 튀르키예 그 터프로 훈련기. 대한민국의 KT-1을 40여 대 도입을 해서 그걸 카피뜬 튀르키예 그 터프로 훈련기. 이름도 뭐 후자로 시작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후르크순지 제트기. 제트 훈련기는 처음부터 그 역시 T-50을 흉내낸 그 트렌드를 따라한,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KF-15의 KF-11의 트렌드를 흉내낸 지금의 튀르키예 칸, 거의 뭐 걸어오는 게 우리를 그대로 베껴서 쫓아오고 있으니까. 자주포도 그랬고, 우리가 뭐 기술 팔아서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T-155, 그 다음에 이제 전차도 마찬가지고, 알타이 전차도 우리 KT-전차 기술 받아서 자국화 시킨 거고. 그래서 튀르키예 방산을 보면은 참 웃긴다. 어떻게 보면 뭐 한편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못돼 먹었다. 근데 뭐 이게 처절한 경쟁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거니까. 그래서 튀르키예 칸도 유럽적 성향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일하는 자세가 금방 완성은 안 될 것이다. 역시 다음에 엔진은 또 미국제 F-110 엔진에 또 요전해야 되고, 당분간은 나중에 뭐 자국사 엔진을 내놓고 해서 교체를 한다는 뭐 시기가 이제 플랜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흉내내는 거잖아요. 블록 우리가 2까지는 뭐 미국의 F-414 엔진 그대로 써야 되고, 블록 3부터는 F-414를 한국형으로 이제 다듬어서 만든, 뭐 추력도 높이고, 이제 그거를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6세대, 한국형 6세대 전투기에서 순수 국산 전투기 엔진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고, 지금 뭐 얘기하는 게 방사청 그 담당 부서에서 얘기하는 게 다 모든 게 국산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엔진에 대해서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자기가 행정 공무원으로서 하는 얘기고, 실제 기술이 좀 들어와야 돼요. 6대 기술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롤스로이스는 한번 던져본 거고,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포장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포장을 잘 할 거예요. 아주 뭐 처음부터 우리가 다 기술이 있어서 한 것처럼. 근데 마치 우리 대한민국 방산이 중요한 기술들은 뭐 예를 들어서 신국 미사일도 러시아 그 핵심 그 소자가 필요했듯이 그것들은 다 사와요. 뭐 프랑스나 러시아에서. 근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자기 자존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산이 아니라고 할 수 어떤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근데 핵심 그런 부품이나 소재들은 사와요. 그리고 이제 완성 전체 통합 무기 체계를 통합하는 게 또 중요한 기술이니까, 인티그레이션 통합하는 거, 그거를 이제 내세우는 거죠. 이거 국산이다, 내가 다 했어,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뭐 저도 그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도 완성을 시키는데, 이 튀르키예도 이제 그런 우리 로드맵 그렇게 흉내낼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엔진을 뭐 이렇게 손을 대본 나라가 아니죠. 최소한의 뭐 스페인이나 이태리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태리는 그래도 걸친 게 있죠. 그 회사들이 존재하고, 물론 통폐합되고 많이 흡수되지만 다른 롤스로이스 회사에. 그래서 그런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튀르키예나 대한민국도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그것도 먼저 앞서고 있다. 튀르키예 비교해서. 그래서 튀르키예 칸이 지금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하여튼 유럽제, 튀르키예 포함해서 나토의 전투기, 차세대 전투기들은 그냥 뭐 내버두면 되고, 우리는 열심히 우리대로 로드맵, 특히 우리가 뭐든지 서둘러서 하잖아요. 이번에 블록2도 뭐 무장 개발도 좀 더 할 수 있는 거 빨리 하겠다고 예산 투입해서, 그건 잘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보고 있고, 장공지2가 나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 기존에 엔진을 제외하고는 무장들은 다 개발을 인티그레이션 하면 되고, 그러면 또 수출 시장에서 그거라도 담아서 팔면 돼요.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뭐 외국의 업체와 관련된 일부 언론에서는 외국 무장을 빨리 적용을 해서 수출 시장에 나가야 된다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업체의 주장인데 그 배후에는 이제 뭐 여러 기자들도 있고 한데, 그걸 이제 뭐 얘기를 듣고서, 근데 해외 수출 무장도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해당되는 플랫폼에 FA-52든 KF-21에 그 돈은 과연 누가 낼 것인가? 그러니까 한국 공군, 대한민국 공군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 무장을 중복되니까, 그러면 해외 무장에 대한 통합을 그 해당되는 업체가 해줄 건지, 돈을 다 내고 해줄 건지, 할 건지, 우리 손만 대면 되는 건지, 아니면 카이가 그 돈을 절반을 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언론기사, 온라인 언론기사 접하시면서 유혹하는 거에 쉽게 넘어갈 필요가 없고, 현재 방위사업청, KF-11 사업단이라든지 ADD가 하는 거, 그거는 뭐 전적으로 그렇게 맡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KF-21이 동남아 시장에서 특히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대한민국 공군이 1955년에 미국제 F-80용 F-세이버 전투기를 무상 군사 원조로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공군의 실질적인 이제 출발이죠. 그 전에 뭐 무스탕 전투기는 이제 레시프로, 프로펠러 훈련기라서 좀 그거는 별도로 배제하고, 제트 전투기를 처음 보유하기 시작한 게 1955년. 그로부터 우리가 군사 원조를 계속 받던 시절이기 때문에 1960년대 말까지. 그 다음 들어온 전투기가 이제 F5A형하고 B형. 이것도 미국의 이제 무상 군사 원조. 그 다음에 이제 F4D 팬텀. 이것도 이제 미국의 어떤 조건부 군사 원조. 베트남 우리가 파병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이 파병돼서 러시아가 아주 끈끈하게 여러 가지 서로 도와주고 지원하듯이, 우리가 먼저 원조죠. 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베트남 참전에서 미국한테 상당히 아주 이쁨을 받던 시절이 우리가 있었죠. 그리고 지상군, 대한민국 육군의 해병대 지상군 전투 전력의 실력을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70년대로 진입하는데, 그때 가서는 이제 또 70년대도 역시 F4E 팬텀. 그건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돈을 주고 사와요. 그 다음에 이제 F5E. 이것도 이제 유상 군사 원조라고 외상으로 사와요. 일단 미국이 돈을 빌려준 거 가지고 해당 업체에다 돈을 내서 사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한번 소위 이 초콜릿 맛, 미국의 6.25 전쟁 때 미군들이 어떤 애들한테 길거리에서 초콜릿 주어서 이제 주듯이 입맛에 소위 알게 모르게 그게 발전하잖아요. 음식 문화도. 어떤 미국의 뭐 햄버거까지 오고 그러는데, 이 전투기도 입맛을 이제 거기에 맞춘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70년대, 계속 80년대. 그리고 이제 80년대 중후반부터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어떤 항공 방산도 그 발전을 뭐 시켜야만, 그러니까 길게 롱텀으로 본 거예요. 대한민국의 방산을 일정 부분 키워주면은 나중에 자기들이 써먹을 때가 있다. 그 방법은 냉전 시절 1950년대 중반부터 서독의 전투기 생산 능력을 부활을 시켜주고, 그 패망국인데 남아있는 유수한 독일의 그 항공기 제조업체, 뭐 메사슈미트,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다시 부활을 시켜주는 작업을
미국이 했었어요. 그 이제 그 전투기가 바로 F-104 스타파이터. 그거를 다 지원을 해요. 미국이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성능을 만들 수 있다. 대신 대량 보유를 해라. 그게 1000대까지 만들었어요. 거의 900여 대인데 1000대 가까이. 그 당시 서독이. 패망국인데 나치, 히틀러 있던 나라인데도 소련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 일본이 군국주의 패망을 원자폭탄 맞고 패망했는데도 이게 소련이 또 이제 이걸 견제해야 되니까 이 동북아시아에서 극동 소련군 역시 바로 면허 생산을 다 허가를 해서 도와줍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그런 거. 적이었는데 이제 패망시킨다면은 그렇게 해서 키워서 써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련을 이렇게 그냥 포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그런 용도로서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일본만 키울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차근차근 어떤 교수가 조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미국적인 이제 시각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성장을 할 수 있게끔 토대를 깔아주고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아주 더 높은 더 좋은 조건을 이제 달라 기술을 처음부터 막 달라고 해요. 욕심을 부리긴 했었어요. 90년대 이제 항공산업 발전을 이제 삼성항공이나 나중에 카인데 그거 보면은. 근데 이제 미국은 딱 측정을 하죠. 경험이 워낙 많으니까 뭐 서독도 상대를 해봤고 유럽의 항공산업 다 이태리 포함해서 영국까지 일본도 다 해봤고 그 전에 이제 대만에서 이제 전투기 면허 생산도 승인도 해줬고 그리고 먼저 경국 전투기 개발을 도와줬었고 경험이 미국이 많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90년대부터 실제 KF-16 면허 생산하면서 그걸 해왔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오잖아요. KF-16을 이제 잘 수행을 하니까 140대까지. 그 다음에 T-50이 나오고 미국과 공동 개발한 거죠. 80년대부터 기획돼서 80년대 중반.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무장을 다는 F-50이 나왔고. 근데 이게 딱 끝나니까 미국이 하위급 전투기는 강요를 하는 것도 있었죠. 스텔스 전투기 사. 이게 한미 1이야. 한미 1 전력이야. 사. 그래서 샀죠. 사이렌트 이글에서 뒤집어져서. 사이렌트 이글은 지금의 이제 F-15EX 격인데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됐고 그 다음에 2015년도, 16년대 한국이 이제 한국의 전투기 로드맵이 일찌감치 있었는데 그걸 이제 미국이 같이 핵심은 이제 엔진이죠. 우리는 또 국내 개발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껍데기를 이제 다 한다. 뭐 센서 포함해서 A4A4까지. 그렇게 하면서 엔진은 미국 개입을 하잖아요. 그냥 내버릴 수 있는데 뭐 유럽제 롤스로이스를 채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일정 부분 사실은 안 보이는 이제 압력이 있죠. 그러면 KF-11이 미국이 원하는 날에 F-35를 팔 수 없는 날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대신 야 이건 안 돼. 이거 사. 안내를 해주고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은 동남아시아도 처음에 미국이 이제 주도를 한 거예요. 엔진이 또 미국 제잖아요. T-50, F-50도. 미국의 승인이 따라야 되거든요. 엑스포트 라이센스. 그냥 마음대로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 KF-11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블록 2까지는. 그러니까 미국의 통제가 있는 거죠. 따르는 거죠.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표준 전투기는 사실 로우급에서는 F-5, EF. 태국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랬고, 말레이시아도 그걸 샀었고. 물론 이제 필리핀은 F-5 AB형이었지만, A형, 더 구형이었지만. 그런 로우급의 국제 전투기를 자기들이 그렇게 판매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거를 대체를 해야 되는데 성능이 좀 한계가 이제 오니까. 근데 3세대죠. 근데 보니까 또 그 와중에 F-16도 자기 태국, 뭐 인도네시아가 원했기 때문에 결국 팔았는데 그게 구형을 팔았죠. 최신형이 아니라. 암람 미사일을 처음부터 발사할 수 없는 공대공 미사일. 그렇게 해서 일단은 딱 자기 테두리 안에 일단은 가두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나 태국이 불만이 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F-16도 좀 좋은 걸 주지. 왜 이렇게 제한된 거? 그다음 어디서 중고 전투기나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대신. 그래서 이제 그 불만이 이제 쌓여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먼저 다시 현재로 봐서는 이제 라팔 전투기 유럽제 그걸로 이제 갔죠. 이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공군의 전투기 발전소를 보면은 프랑스제 전투기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뭔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제대로 된 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생각하니까 라팔이 가장 마땅한 거였고 현재 그 시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한 3, 4년, 뭐 4, 5년 이전을 보면은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운영하기가 조금 더 상대를 비교하니까 라팔보다는 유로파이터가 더 운영하기 어렵고 좀 더 비싸고 그래서 이제 좀 유연성 있는 라팔을 선택해서 도입을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태국은 그리펜으로 갔고 또 그리펜에서 슈퍼 그리펜 또 계속 뭐 소량 조금씩 그렇게 해서 이제 공군력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 그 전에 이제 F-5EF나 F-16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받으면서 미국한테 그게 이제 좀 불만이 쌓인 게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유럽제 전투기를 택한 거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 딱 안 되니까 이 전투기 한 종류만 가지고 안 되고 실제 지금 최근에 태국도 캄보디아 공습하면서 전투기가 두세 종류는 있어야 된다 그걸 다 이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KF-11이 그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기존의 한국제 전투기를 경전투기든 경공격기든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좋다는 걸 이제 알았죠. 미국 거보다는 이쪽 길로 가는 게 상당히 유연성이 있다. 다만 엔진은 미국제네. 간접적으로 미국의 통제를 받는 건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KF-11의 어떤 유연성이 더 F-50대, T-50대 사용해 보니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어떤 기술적인 게 안정화됐다는 게. 그다음에 후속 구조원이 대한민국의 테크랩들이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열심히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뭐 거리상으로는 유럽보다는 우리가 더 가깝고 뭐 필리핀은 더 제일 가깝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이유들, 배경들이 다 이제 합해져서 결국에는 뭐 항상 저도 뭐 계속 그러고 있는데 KF-11이 빨리 실전 배치형이 빨리 나와서 행사를 빨리 거쳐서 공군에 빨리 인도가 돼야 되는 그런 게 지금 뭐 시간이 좀 아쉬운 게 있죠. 근데 물론 또 사람이 살면서 시간은 또 금방 지나간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기다려지는 거 왜냐면 해외 시장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건 좀 느려요. 이런 부분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근데 어쨌든 또 어떻게 살다 보면은 뭐 연말이 또 와서 연말 12월에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운영하는 초도 운영 모습이 이제 보인다. 또 한 10개월 정도 지나면 그게 이제 수출 시장에서는 상당히 영업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블록 원 자체를 사간다기보다는 블록 2에 대한 빠른 기대 그리고 지금 방사청 중심으로 서두르는 공대지 공격 능력을 또 할 수 있는 건 빨리 서두른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는 뭐 당연히 그들이 전투기 도입한 역사를 보면은 이쪽으로 또 다른 제3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전에 이제 러시아나 중국제 전투기는 생각을 할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 도입은 이제 못해요. 그 시대는 끝났어요. 특히 러시아제 전투기는 한때 미국이 방심하던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거기에 신경 쓸 수 없었던 전투기 수출 시장에 신경 쓸 수 없었던 이 동남아에서 아프리카 포함해서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S-27가 30에 한참 팔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그때 2000년대 그다음에 2010년대 초반까지 SU-30 플랭커가 뭐 한참 팔렸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이 팔린 건 아니고 생각지 못한 나라에서 이 대형 전투기 사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근데 이제 그게 미래는 없습니다. 러우 전쟁이 이렇게 지속되는 한, 그 다음에 3차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는 대러시아 제재는 안 풀릴 것이고 금수 조치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무기는 사면은 너는 바로 미국의 적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 전투기는 여기서 이제 배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러시아 전투기의 어떤 옛날 같은 구소련 시절이나 러시아 초기 시절 같이 뭐 원활하게 개량령을 내놓거나 신형기를 내놓는 게 지금 멈춰 있기 때문에 힘들고 근데 이제 뭐 좀 그게 중국으로 넘어가게 했죠. 그런 거를 바톤 터치를 러시아의 역할을 중국이 하고 있죠. 근데 중국도 뭐 J-10 이후로 자국군의 우선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빨리 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기껏 수출이라는 게 옛날 J7 전투기 때와 달리 막 그때 뿌렸는데 뭐 원하는 나라 있으면 그게 안 돼요. 기껏해야 파키스탄이. 그 J-10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J-10 전투기가 수출 시장에서 여기저기서 뭐 만져본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뭐 제때 공급하는 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게 아직은 입증된 게 없고. 기껏해야 그 훈련기, 아랍에미리트의 훈련기, 옛날에 L-15라는 훈련기 정도. 이번에 에어쇼 팀이 그걸로 다 바뀐 건 확인됐는데 그건 뭐 그냥 실전 부대도 아니고 훈련 부대도 아니고 에어쇼 팀이고 뭐 그 정도야 뭐 그냥 봐줄 수 있는 거고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제 전투기도 공급 시장에서는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는 것. 왜냐면 파키스탄이 뭐 만들어내면은 여분 중국군에 배정된 다음에 뭐가 또 여유가 있고 여분 있으면 자기부터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존의 J7 전투기 다 갖다 버려 대체해야 되고 그다음 미라즈 3, 뭐 미라즈 5 옛날 구형 전투기 더 나가서 F-16 전투기까지 미국제 다 대체하려면 지금 이제 시작이거든요. 파키스탄 공군도. 그러려면 이제 C의 엑스포트 수출형 JCE 이거 좀 더 늘려야 되고 생산되는 대로 다 가져와야 되고 그러면 실제 뭐 이집트니 뭐 인도네시아가 거기다가 줄 여력은 없을 거예요. 당장. 그것도 우리한테 다행이고. 그래서 이제 KF-11이 결국 이제 아주 막 올라가는 상승세의 전투기가 되고 있다. 러시아, 중국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 유럽제는 지금까지는 잘 팔았어도 이제 저무는 막바지 불을 태우고 있다.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도 막바지 불을 태우는 거다. 그게 이제 불이 서서히 꺼지면서 우리가 다 바톤 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국뽕이에요. 제가 전투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물론 뭐 시청자분 중에서도 이제 매니아 출신 분들이 있겠지만 매니아 생활하시는 분들이 저도 뭐 역시 전투기가 중심이었고 개인적으로는 다른 무기체계는 그렇게 뭐 순서가 있어요. 근데 전투기가 우선이다 보니까 뭐 지속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자연스러운 국뽕이 생겼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뭐 젊었을 때, 뭐 그때까지만 해도 없던 우리가 물건이 없었으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투기 개발사를 보니까 아 이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승범이는 철저한 친미주의자냐, 숭봉하냐 미국을 그런 얘기 하실 분도 있는데 그냥 흐름 자체를 보고서 자료를 보면은 이게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죠. 배경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공군에서 공개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지나간 얘기니까 일선 부대에 대한 게 아니라 뭐 옛날에는 우리가 항공 산업이 어땠다고 이제 그런 게 자료들이 나오긴 해요. 공개 자료가. 그걸 보면은 이제 실제 그러네. 이게 미국이 무슨 이유가 있었는데 이게 뭐 반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것도 아니고 동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거대한 그 얘기. 소위 이제 학계에서 얘기하는 거, 정치 외교학과에서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결합이 돼 있던 거예요. 이 군사 방산 쪽에도 그냥 무조건 키워주는 게 아니라 다 전제 조건 이유로 다 따져보고. 환경도 따져보고 상대국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서독 경우나 일본 경우 왜 말씀드렸냐면
그들은 프로펠러, 레시프로 전투기, 하다못해 제트기, M216기, 독일이, 서독이, 옛날 독일이. 그거를 해봤기 때문에 기반, 업체들이 살아있었고, 거기에 종사하던 주요 설계사, 설계 박사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근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소련을 이제 포위하고 해서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철저한 견제, 냉전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근데 우리는 그들이 1940년대, 50년대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기반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쌓아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수준에 맞는 게 1982년도 9월 9일일까요? 하여튼 처음 나왔던 KF-5F, 지금의 김해공항 건너편에 있는 대한항공 김해 테크센터에서 처음 나왔던 그걸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68대를 만들어요. 지금 이제 뭐 조만간 도태를 해야 되는데 한 30여 대 남아 있는데 그게 80년대로. 그럼 80년대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미국 우리를 이제 다 볼 거 아니에요. 검증을 해요. 검증? 그럼 그들이 어떻게? 김해 테크센터에 우리가 이제 착륙을 해요. 김해공항에 왼쪽에 있어요. 김해 테크센터 거대한 경납고 그 옆에 미군 일종의 뭐 사업 관리단이 들어와 있어요. 건물 따로 있어요. 미군 성적에 휘날리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동북아시아의 미군 항공기 군용기들을 거기서 정비하기 위해서 그 감독 관리하는 그 책임자들이 나와 있거든. 거기 뭐 미국의 행정 그 해당되는 국방부 공무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되는 군무원 군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옛날에는 다 그거를 확인을 받은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작이 됐고 대한민국의 전투기 시작은 그 다음에 이제 T-50이 중요한 KF-16과 T-50이 상당히 물려 있었고 같이 상호 물려 있었죠. 이게 그리고 이제 와서 KF-10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우리가 한 거지 무슨 미국이 무슨 이거를 저번에 4대 기술도 안 준다고 했는데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근데 4대 기술 미국의 방법은 대만의 경국 전투기 개발할 때 이게 중국과 수교를 했기 때문에 직접 개입을 못하니까 정식으로 미국의 뭐 민간업체 겸한 방산업체를 다 소개를 했다고. 그래서 경국 전투기 나왔어요. 결국 지원을 한 거거든 그거예요.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시절에 포트로스, 지금의 로키드 마틴의 포트로스 공장 거기 다 지원을 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단계적으로 지원을 받았고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이게 상대방이 누가 한쪽이 멍청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똑똑했고 부지런하고 미국은 해줄 수 있는 걸 해주고 그런데 여기서 기술을 다 줄 수는 없고 다 이렇게 주면은 또 이게 뭐 나중에 뭐 자기들의 불리한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뭐 기술의 노출 그러니까 소개를 또 합니다. 근데 지금 업계에서는 얘기는 전혀 안 하죠. 소위 그 사업에 들어가 있던 카이에 지금 있던 분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신 분이나 전투기 조종사 했다가 유튜브 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 중심으로 얘기 안 하는 게 방사청에 사업 관리를 했던 분도 얘기 안 하죠. 근데 항상 정론만 있는 게 아니라 야사도 있습니다. 일부. 저 같은 사람도 그 야사에 관심 많은 사람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4대 기술이 특히 레이더 결국에는 아니라고 하는데 에디드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 시스템도 얘기를 하고 싶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 올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부사 다 결부돼 있어요. 거기에서 서로 일부를 흩어져서 담당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물론 돈 다 줘야 돼요. 그게 컨설팅이라고 하는 건데 좋은 얘기로 컨설턴트 컨설팅. 그러니까 이 스웨덴 사부사. 근데 뭐 거긴 또 영국하고 또 연결돼 있죠. 레이더 개발을 스스로 한 적이 없고 영국제를 다 갖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제 옛날에 영국의 셀렉스사, 지금의 레오나르드사 다 이름 바꿨지만 스코틀랜드 공장이 있는 거기 연결이 되고 같이 결부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 엘타사가 연결돼 있고 테스트 해준다는 명목하에 뭐 이제 기술이 들어오고 일부 기판 같은 거 판매한 게 있고 그거 다 얘기 안 해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카이에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매국노가 되는 거고 네가 뭘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거지. 업체에서는 다 감추는 게 있어요. 얘기 굳이 할 필요 없다. 일반인들이 그걸 뭘 왜 알아야 되냐? 우리가 잘 만들어서 납품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기술을 그대로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오면 되는 거지. 근데 출발점은 이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KF-11이 완성이 된 거고 미국은 이제 항상 회피하고 제3국가를 소개를 하는 게 이스라엘,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얘기가 1980년도, 그러니까 중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안문 사태를 일으킨 게 89년도인데 그 전까지 1980년부터 그 직전까지 미국이 중국군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당시 소련군이죠. 소련군을 견제를 적극적으로 해달라. 포위망에 가설을 해달라 해서 미국의 기술을 판매를 하기 시작해요. 한 8, 9년 사이에. 그때 들어간 게 블랙호크 헬기. 지금 블랙호크 똑같은 헬기 중국이 만들잖아요. 그때 24대 파는 거 그대로 다 뜯어봐. 그래서 지금 나온 거야 지금 금방이. 미국이 다 제공한 거야 사실은 바탕은. 그리고 뭐 어뢰까지 MK-48 어뢰도 제공하겠다. 토 대전차 미사일 제공하겠다. 소련을 견제해다오. 국경선에서 붙으면 이 미국제 무기 갖고요. 뭐 카필 뜨든 싸워라. 엔진도 뭐 LM2500 엔진, 가스터프 엔진 주겠다. 그게 80년대였고. 그리고 직전에 막바지에 중국 공군의 그 당시에 최신 전투기인 F8, J8이라는 요격 전투기에 그 레이더하고 뭐 화력 통제 제어 장치를 다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중국 공군이 그 두 대, J8, F8 전투기 두 대를 선적을 해서 미국에 보내요. 다 뜯어고쳐 개량해달라고. 그게 바로 천안문 사태에 일어나기 전까지. 그 정도로 중국과 미국은 같은 편이었어요. 한때 80년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의 J10 전투기도
그 본류로 따라가면은 사람들이 공개된 증거가 없을 뿐이지 라피 전투기잖아요, 이스라엘제. 그러니까 라피 전투기는 어느 순간에 미국이 외형적으로는 F-16의 경쟁자라고 해서 개발 중단을 시키거든요. 그게 86년, 뭐 6년 정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이 미국이 일종의 이렇게 못 본 척하면서 이스라엘의 기술이 이제 중국에 팔 수 있게끔. 그러니까 똑같이 만든다기보다는 그 테스트한 그 내용들, 어떻게 하면 공중 역학으로 적합하고 무장을 어떻게 하면은 몇 톤까지 달 수 있고 엔진은 어떻게 적용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유야무야 들어가는 거죠, 중국에. 그래서 지금 JTC의 본류는 똑같은 거는 아니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출발점은. 거기서 여러 가지 힌트나 여러 가지 모멘트를 착용해서 나온 게 JTC. 근데 철저하게 뭐 지금 쭉 얘기한 거 반미 생각을 가지신 분이나 친중 입장에서는 안승범이 엉터리 얘기한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별도로 돌아다니는 얘기고. 그리고 또 서정유 해외에서 출간되는 정식 그 단행본들 사서 이렇게 모아서 보면은 다 글들이 다 있어요. 다 쪼각쪼각.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거를 꼭 뭐 책상이 싫어하고 지금 책 시대가 아니니까 항상 뭐 인터넷 검색하고 유튜브나 봐야 되니까 거기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엉터리 얘기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게 혼자 완전하게 해낸 거는 없다. 하다 볼때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기술을 훔쳐다가 그대로 카피 뜨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게 어우러지는 거기 때문에 독자적인 설계라는 게 과연 존재를 할까? 뭐 불법적인 훔쳐오는 거 첫 버전에서 아니면은 돈 주고 사온다든지 그게 또 이제 또 다른 얘기로 이제 수리온 헬기라든지 LH가 프랑스의 원판이 있잖아요. 그들은 단종시킨 거를 우리가 돈 주고 사와서 막 어렵게 개조한 게 수리온이잖아요. 막 슈퍼품하고 쿠가하고 막 어떻게인지 막 그 계약서를 내가 가지고서 봤는데 정말 너무 복잡하더라고. 그 동체를 이렇게 조합도 저렇게 조합 막 여기 잘라서 붙이고 저기 그렇게 해서 한국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한국 문화 특히 뭐 전차도 그렇지만 한국 문화에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2차 대전 때 독일군도 마찬가지고 상대방 걸로 불시착한 거 포획해서 다 뜯어버려서 비행시켜서 자기들 개발에 다 그대로 착용하고 그대로 트렌드를 쫓아가고 뭐 여러 가지 그 동체 여러 가지 형태를 일본군도 마찬가지고 태평양 미군이 불시착이나 격추된 걸 갖다가 다 연구를 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서로 다 섞이기 때문에 순수한 독자가 과연 몇 개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편안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월간지 디펜스 타임즈 발행인으로서 이제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접하게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들을 말로 토킹으로 하는 걸로 해서 많이 이제 녹여드리고 있는데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풍부하고 좀 깊은 얘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